안녕하세요. 정태남입니다. 포로 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로 로마는 로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포로 로마노의 라틴어 명칭은 포룸 로마눔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로마의 포rum이란 뜻인데 로마 공회장쯤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 로마노는 로마 세계의 중심지 중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모두 폐허로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듯한 돌덩어리 하나하나에도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은 이 유적들을 좀 더 깊게 감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고대 로마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 포로 로마의 중요한 유적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거의 2800년의 역사가 중첩된 도시입니다. 이 장구한 도시에서 고대 로마 시대가 차지하는 부분은 약 1200년 정도가 됩니다. 고대 로마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 이전에 약 480년 정도 지속된 공화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공화정 시대 이전에는 약 250년 정도 지속된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를 시대 순으로 정리해보면은 왕정 시대, 공화정 시대, 로마 제국 시대, 즉 제정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에 의해 로마가 건국되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 시대에는 전설적인 7명의 왕이 통치했는데요. 그중 전반부 4명의 왕은 라틴계였고 후반부 3명의 왕은 에트루리아계였습니다. 에트루리아라면은 지금의 토스카나 지방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북부와 로마의 남쪽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에트루리아계 왕이 로마를 통치할 때는 에트루리아의 앞선 문화가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로마는 짧은 기간 안에 세련되고 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09년에 왕정이 무너지자 로마의 정치 체제는 왕 대신 매년 선출되는 2명의 집정관이 통치하는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로마는 왕정 시대와는 달리 국력이 쇠약해졌고 설상가상으로 기원전 390년에는 켈트족의 침입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다시 일어섰고 또한 귀족들과 평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킨 다음부터 서서히 강한 나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세력을 키워가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기원전 4세기 말에는 남부의 산악민족인 삼뇰족과 격돌하여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역이용하여 삼뇰을 결국 정복했고 삼뇰 전쟁에서 터득한 전쟁 기술을 바탕으로 마침내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손아귀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다로 눈을 돌려 기원전 3세기와 기원전 2세기에 걸쳐 당시 지중해 해상 강국이던 카르타고와 격돌하여 결국에는 승리를 했고 그리스를 비롯한 동방의 여러 나라도 모두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지중해는 로마의 내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거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승리의 저주인 것처럼 로마는 마리우스가 이끄는 민중파와 술라가 이끄는 원로원파 간의 내전으로 오랫동안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마리우스를 누르고 실권을 잡은 술라가 물러난 다음에는 술라파였던 폼페이우스와 마리우스파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또 로마 최고의 재벌이던 크라수스가 서로 손을 잡고 이른바 제1차 삼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오늘날 프랑스에 해당하는 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와의 전투에서 죽자 원로원이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간질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서로 정적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이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로 도망쳤으나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폼페이우스와 그 잔당을 모두 제거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왕과 다름없는 최고 권력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기원전 44년 2월에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관이던 안토니우스와 기병대장 레피두스와 손을 잡고 이른바 제2차 삼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레피두스는 실각하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서로 정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누르고 오랜 내전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최강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제정시대, 즉 로마 제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완전히 기틀이 잡혔고 티베리우스 황제, 칼리굴라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 네로 황제를 거치면서 발전과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기원 후 68년 네로 황제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기사계급 출신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가 혼란한 정세를 평정하고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콜로세움을 착공한 장본인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장남 티투스와 차남 도미티아누스가 차례로 제위를 계승했습니다. 기원 후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한 다음에는 늙은 원로 의원 네르바가 황제로 추대되면서 이른바 오현제 시대가 열리는데 그가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발탁한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습니다. 그를 이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 제국은 사상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부터는 게르만족을 비롯한 외적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로마 제국의 구군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로마는 혼란에 빠졌다가 기원 후 194년에 septimius 세베루스 장군이 황제로 등극하여 다시 로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211년 그가 서간 후 로마는 또 오랜 기간 동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기를 수습하고 기원 후 28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장군이 황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임기 20년의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가 제국을 넷으로 분할 통치하는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물러난 다음에는 후계자 계승 문제로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격돌하게 됩니다. 최후 승자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제1인자가 되었고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30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395년에는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그 후 1세기도 넘기지 못한 기원 후 476년에 역사의 뒷전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 또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1453년까지 약 1000년 더 존속했습니다. 포로 로마노는 로마 세계의 중심지 중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최고의 중심가였으니까 이곳에는 멋지고 웅장한 건축물과 기념비들이 가득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정가에 떠도는 소문이나 새로 제정된 법률이나 전투 현황 등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로스트라 연단에 올라서서 장외 연설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6번이 로스트라 연단입니다. 또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종교 행사에 전념했고
바실리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관들이 법을 집행했습니다. 사진에서 5번이 바실리카 율리아, 13번이 바실리카 아밀리아입니다. 또 포로 로마노는 개선식의 마지막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던 장소였으며 서거한 황제를 신격화하는 예식이 엄숙하게 이루어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원래 늪지였고 그리고 이 주변에는 수많은 묘지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는 이곳을 흙으로 메우고 백성들의 모임의 장소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이곳은 주변 언덕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고 또 이들과 서로 물물 교환을 하거나 종교 행사를 함께 치르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로물루스는 이곳을 바깥에 있는 곳이라고 하여 포rum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의 포럼은 바로 여기서 온 말입니다. 교류의 장소라는 뜻을 내포하죠. 포rum을 이탈리아어로는 포로라고 합니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에트루리아계의 왕이 로마를 지배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왕정시대의 제5대 왕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는 이 지역에 커다란 하수도망을 설치하여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위를 돌로 포장하여 널찍한 시장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포로 로마노 건설의 시초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은 단순한 시장터가 아니라 도심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왕정시대 말기와 공화정시대 초기에는 이곳에 쿠리아라고 하는 소박한 원로원 회의장과 코미티움이라고 하는 평민회 회의장 건물이 세워졌고 이어서 상점, 관청, 신전들이 세워졌으며 기원전 2세기와 기원전 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실내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다목적 공공건물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을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로 로마노는 로마의 중심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국력과 경제가 커져가자 기존의 시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포함하여 후세의 몇몇 황제들, 즉 아우구스투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이 주변에 별도의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정치, 문화, 종교 행사들이 새로 세워진 포럼으로 옮겨져 버리자 포로 로마노는 서서히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원 후 80년에 콜로세움이 개장된 이후로는 포로 로마노에서 볼 수 있던 여러 가지 행사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포로 로마노는 시민들의 모임의 장소로서의 기능은 많이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곳은 역사적인 일들을 기념하는 곳으로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들이 꽉 들이찬 이곳에 베스파시아누스 신전, 티투스 개선문, 앙토니누스 피우스와 파우스티나 신전, septimius 세베루스 개선문 등이 기존 건물들 사이의 비좁은 틈이나 포로 로마노 변방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608년에는 포로 로마노의 마침표를 찍듯이 동로마 제국 황제 포카스를 기념하는 원기둥이 마지막으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때는 포로 로마노의 기능이 내리막길에 들어선 지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신전은 사진에서 1번입니다. 1200년 고대 로마 역사에서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단연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영어식으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 역사에서 최고의 위인으로 손꼽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후세의 황제들이 가장 흠모했던 통치자였습니다. 사실 황제를 뜻하는 독일의 카이저나 러시아의 짜르는 다름 아닌 카이사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포로 로마노의 심장부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바쳐진 신전, 즉 율리우스 신전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최후의 순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군대와 싸우다가 죽자 남은 두 사람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서로 정적이 되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기원전 44년 2월 14일에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움켜쥔 왕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한편 당시 로마의 가장 강력한 적국은 파르티아였습니다. 파르티아는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이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크라수스가 지휘하던 1만 명에 달하는 로마군이 파르티아의 포로로 잡혀가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파르티아를 정벌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르티아로 출정하기 3일 전인 3월 15일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원로원 모임을 소집하고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원로원 건물은 포로 로마노 안에 있지만은 당시에는 신축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적이던 폼페이우스가 세운 회랑을 원로원 회의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 회랑의 위치는 캄피돌리 언덕에서 서쪽으로 약 500m에 있는 현재의 라르고 디 토레 아르헨티나 광장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위병도 없이 혼자서 길을 가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가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젊은 원로 의원들이 그에게 무엇인가 탄원하려고 다가섰습니다. 이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호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 속에 숨겨놓은 칼을 갑자기 뽑아들고 그를 찔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정적 폼페이우스를 제거한 후에도 그에 대한 예우로 그의 석상은 그대로 두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아래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암살 중무자들은 공화정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였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3월 20일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시신은 로마 시민들이 운집한 포로 로마노에 운반되어 장작더미 위에 올려졌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파의 집정관이던 안토니우스는 연단 위에 올라서서 묵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군중을 향해 비통한 감정을 억누르고 죽은 자를 추모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연설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설 내용이 전해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군중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연설을 마친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유언에 따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증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옷에는 곳곳에 칼로 뚫린 구멍과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군중들의 감정은 순식간에 돌변했고 암살범들은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사라진 다음 원로원은 그를 신격화하고는 그가 화장된 곳에 그를 기념하는 원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 집무실인 레기아 앞입니다. 사진에서는 2번이 대제사장 집무실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기원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는 이 원기둥이 세워진 자리에 율리우스 신전을 착공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이며 후계자였죠. 한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처음에는 서로 손을 잡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정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오랜 내전 끝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꺾고 로마의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전을 기원전 29년 8월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어 제정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약 15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율리우스 신전을 보면 쓸만한 돌들은 모두 뜯겨나가고 오로지 기초 부분의 콘크리트 덩어리만 남아있습니다. 이 신전의 폐허를 보면 지붕이 씌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붕 아래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화장된 곳에 세웠던 원기둥의 폐허가 있습니다. 돌 무더기로 남은 이 원기둥 위에는 누군가가 던져놓고 가는 꽃송이들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신화만큼은 돌 무더기 위에 던져진 꽃처럼 지금도 시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